통증만 좀 사라졌다고 테니스를 다시 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부상 위험이 높아지실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족들 여러분. 토요일 3시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모시고 싶었던 분을 모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테니스를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치십니다. 보통 한 40, 50대 되셔서 허리 수술을 하거나 재활을 하시거나 테니스를 다시 쳐도 되냐, 테니스를 어떻게 쳐야 되느냐, 뭐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장년층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스포츠이기도 하고요. 요새는 코로나 시국 끝나면서 젊은 여성분들도 테니스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테니스를 안전하게 칠 수 있는지 기본기부터 여러분들께 한번 좀 조언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노력을 해왔었고, 오늘 그 결실로 훌륭하신 코치님을 모시고 여러분들한테 테니스의 기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방송을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 테니스에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 방송 잘 시청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는 테니스가 실질적으로 되게 매력 있고 연세 드신 분들 60대, 70대 돼서도 되게 큰 매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자 근력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테니스를 안전하게 오랫동안 치시는 것도 여러분 건강 관리에 되게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니스를 안전하게 즐겁게 칠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테니스의 기본을 오늘 우리 선생님 모시고 이상훈 코치님 모시고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코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상훈 코치님은 소개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 왓더 테니스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고 10여 년 정도 그 테니스를 지역사회에서 회원님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 선수로 등록이 되어 계셨고 계속 그 환자분과 그 테니스를 치고자 하는 동호인들을 가르치시면서 여태껏 생활해 오셨습니다. 제가 그냥 여쭤보고 싶은 게 코치님께서 동호인들 가르치시다 보면은 네. 그 테니스를 제일 그만두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동호인들이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저도 수업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시는 분들한테 많이 여쭤보면은 예. 일단은 실력이 많이 안 늘어서 네. 운동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운동이 좀 최고의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다 어렵지만 네. 테니스라는 종목이 제가 봤을 땐 그 생활 스포츠로 즐길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려요. 다른 운동들보다는. 네, 그래서 그거에 좀 못 이겨서 그만두시는 분들 많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내용과도 연관이 있지만 다쳐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좀 욕심이 과하시다 보면은 이제 운동하시다가 무리한 동작을 하면서 이제 다치는 경우. 저도 중학교 때 테니스를 해봤는데 테니스가 진짜 어려운 운동인 것 같습니다. 이거 공을 저기서 쳐서 주면 공 있는 데까지 쫓아가기도 힘들고요. 이 라켓을 휘둘러서 맞추면은 라켓 휘두르는 것도 되게 어색하고 맞으면 공이 제멋대로 가는 데다가 게다가 백핸드를 친다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그냥 여쭤보면은 제가 처음에 백핸드를 배우는데 네. 평균적인 사람이 네. 포핸드를 어느 정도 치고 나서 백핸드로 넘어가게 되나요? 이거는 사실은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이 너무 다르셔가지고 예. 제가 딱 몇 개월 걸린다 이런 거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포핸드를 좀 완벽하게 3개월 동안 하고 백핸드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포핸드, 백핸드, 서브, 스매싱 이런 거를 레슨 한 타임 안에 다 도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수업 자체가. 예. 왜냐면은 좀 회원님들이 좀 빠르게 게임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게 전자에 얘기했던 그런 코치님들보다는 수업 내용이 이것저것 다 많이 건드는 느낌의 수업이 강해서. 저는 어렸을 때 테니스를 배웠는데 전자였던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네, 포핸드를 3개월 치라고 그랬더니 3개월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것 너무 지루해서 이게 계속 공 쫓아가는 것도 힘들고 채 휘두르는 것도 힘들고 숨은 또 얼마나 차는지 맞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테니스가. 근데 테니스가 제가 느끼기로는 일반적으로는
고정된 폼이 없는 상 골프 같은 운동은 정지된 상태에서 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러니까 잘 치긴 물론 어렵고 정교하게 치긴 어렵겠지만 공을 맞추는 것까지는 그렇게 안 어려운데 네. 오히려 제가 해본 바로는 테니스가 공을 맞추기가 네. 골프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는 느낌이 들고요. 아, 네. 테니스는 골프는 공을 맞추면 맞춘다는 생각을 좀 하는데 테니스는 백핸드가 있으니까 백핸드는 그 당시 저한테 완전히 다른 동작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 설명을 듣고 나면 좀 쉽다는 느낌 들지 않을까 아,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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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테니스라는 운동에서는 어떤 신체적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자, 일단은 첫 번째로는 아까 뭐 골프랑 비교하셔서 이제 그거에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좀 골프랑 비슷하면서도 그거보다는 좀 동적이기 때문에 예, 예. 좀 민첩성이나 이런 게 조금 많이 거기서 가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폼이나 이런 공이 넘어가는 그런 모양에서는 밸런스나 코어가 중요하지만 예, 예. 공을 따라가는 과정이나 그런 반응 속도 예, 예. 이렇게 좀 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민첩성이라는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느리면은 테니스에서 사실 게임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다는 거. 예, 그래서 좀 약간 날렵해야 어느 정도는 게임을 즐길 수 있다. 그럼 테니스도 배드민턴처럼 발로 하는 운동이다? 네,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좌우 방향 전환 운동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거는 제가 배드민턴하고 조금 연관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배드민턴은 뭔가 코트의 중앙에 서서 앞뒤 좌우로도 많이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테니스는 바운드가 되고 나서 쳐도 되는 그런 성격이 뛰기 때문에 예, 예. 맨 뒤에서 좌우 전환 운동이 거의 주가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뒤 운동보다는 좌우의 느낌이 강하고 이 과정에서 좀 부상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예, 예. 그 전환하는 과정에서 무릎이 약간 쓸린다든지 이렇게 부하가 걸리면서 그렇게 좀 부상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방향 좌우 반대 그 프로들 보면은 네. 그 네트 가서 발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네. 직선적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네. 그거는 좀 잘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거고 네네. 초보자들은 그냥 좌우만 왔다 갔다 해도 충분하다. 그것도 조금 이게 좀 복잡해요. 복잡한데 예, 어떻게 복잡하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테니스는 예, 예. 라켓 운동이 이제 배드민턴이랑 탁구가 있잖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배드민턴은 바운드가 안 돼야 되는 운동이고 네. 탁구는 무조건 한 번 튕겨야 되는 운동인데 테니스는 그거 두 개 다 돼야 보니까 아하. 네, 뒤에서 있다가 이제 한 번에 들어가는 성격이 강하죠. 중간 애매한 데서 친다기보다는 뒤에서 방향 전환으로 포핸드 백핸드를 치다가 네, 예. 네트 앞으로 확 들어가서 또 거기서 또 방향 전환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오케이. 무슨 네네.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보통은 그러니까 칠 수 있는 포인트가 두 개가 존재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바운드 되고 잘 칠 수 있는 포인트, 바운드 되기 전에 잘 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이 가운데는 유리하지 않은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네네. 움직이려면 큰 마음 먹고 한 번에 왕창 움직여야지 네. 앞 직선적 운동은 조금씩 하는 운동의 성격이 아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진입 장벽이 높은 운동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사실 뭐 테니스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한테 처음 여쭤보면은 테니스 뭐 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닌 운동인가? 약간 그런 조금 신사적인 면도 강하고, 분명히 제가 어릴 때는 그런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방송에서도 테니스가 많이 나오고, 사실 운동을 즐기다 보면은 레슨비나 이런 거에서 조금 부담을 느낄 수는 있는데, 사실 공을 칠 때, 코트를 빌릴 때 그런 비용 부담은 그렇게 크진 않다. 네. 네, 그러니까 골프만큼 라운드 가서 그런 많은 비용을 쓴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예. 훨씬 또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골프가 되게 인기가 있다가 요새 경제 사정이 조금 어려워지면서 네, 맞습니다. 많은 인구들이 테니스로 몰려왔다.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네, 사실입니다. 저도 회원들하고 많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많이 다치는 운동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사실 모든 운동이 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생활 스포츠로 처음에 즐기려는 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고 예, 예. 좀 퍼포먼스를 좀 더 내기 위해서 선수들의 폼을 무리하게 따라한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저는 그 승부욕 같은 거죠. 네, 그런 게 생기면서 부상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뒤에도 다룰 거지만 조금 욕심을 버리고
좀 그렇게 퍼포먼스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조금 부상 없이 테니스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준비해놨으니까 그거 위주로 많이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일 많이 다치는 부위는 어디인 것 같으세요, 선생님? 제일 자리 특히 많이 초보자들은? 네, 초보자들 많이 다치는 부분이 일단은 어깨나 팔꿈치, 손목 이런 팔 관절 있잖아요. 예, 예. 네, 이쪽을 많이 다치세요. 왜냐면 힘 쓰는 방법을 잘 모르셔서 예. 우리가 팔꿈치랑 손목을 유연하게 써줄 줄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깨만 스윙을 한다거나 예. 그러면은 여기에 부하가 많이 걸려서 조금 부상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담되네요. 네. 그리고 5번째는 제가 좀 테니스 종목을 좀 몇 개를 나눠놨어요. 일단은 첫 번째, 단식이랑 복식이라는 게 있는데, 단식은 말 그대로 1대1로 이제 경기를 하는 거고, 복식은 2대2로 하는 그런 종목이고요. 보통 우리나라는 그 테니스 코트가 외국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단식보다는 복식 위주로 플레이를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실히 단식은 전력 질주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강하기 때문에 단식을 하셨을 때 부상 위험이 좀 더 높다는 거. 네, 그 정도만. 체력 소모도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완전 완전 다른 종목이라고 완전 다른 종목이라고 네, 될 맞습니다.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적어놓은 거는 이제 코트의 성질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클레이 코트, 하드 코트, 잔디 코트 이렇게 있는데 클레이는 이제 말 그대로 모래바닥이죠. 모래바닥이고 하드 코트는 좀 딱딱한 그런 재질의 코트. 그다음 잔디는 우리 천연 잔디, 인조 잔디 있지만 잔디에서 이제 치는 건데 보통 무릎 부상이나 이런 하체 부상이 많이 오시는 분들은 하드 코트에서 치다가 많이 당하세요. 예. 네. 왜냐면은 이게 클레이나 잔디 코트는 내가 스텝을 치거나 뛰었을 때 뭔가 그런 쿠션이 있다 그러죠. 예. 그래서 푹신푹신한 느낌. 푹신푹신해서 뭔가 그런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런 성격이 많은데 하드 코트는 충격이 온전히 전달되는 느낌이라서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좀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클레이 코트에서 동호인들이 주로 치는 코트는 어떤 코트인가요? 동호인들은 보통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잔디 코트는 많이 없고요. 예. 잔디 코트는 많이 없고 이제 클레이 코트는 옛날에 엄청 많았어요. 예. 거의 다 옛날에 아파트 코트 같은 데 보면 예. 거의 다 모래바닥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새는 하드 코트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관리가 쉬운 측면이 있어서 관리가 쉬운. 네. 근데 관리가 쉬운 측면 대신 무릎에는 조금 더 부담이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이렇게 테니스라는 종목이 뭐 이렇게 5가지로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네, 특징을 그냥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게 테니스 칠 때는 어떤 장비가 필요하죠, 선생님? 일단은 제가 필수 장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좀 제가 몇 개 가지고 왔어요. 화면에 보이는 거를 좀 가져왔는데 일단 처음은 라켓입니다. 이게 제가 쓰는 테니스 라켓이고요. 시중에서 이제 라켓을 사실 때는 무조건 이제 비싼 거를 산다기보다는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정도를 구매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실 때 고려하셔야 될 사항을 제가 몇 개를 말씀드리면 일단 옆에 이 테두리가 조금 두꺼운 라켓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게 얇은 거보다는 두꺼운 게 좋고요. 이유는 이게 얇으면은 반발력이 줄어들어요. 이게 조금 들어갔다 조금 나오는 성질이 강해서 초보자들이 세게 치려다 보면 거기서 또 이제 부상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발력 자체가 좋은 이 프레임이 두꺼운 라켓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라켓 크기인데요. 제 지금 라켓 크기가 98 사이즈라 그래요. 98 사이즈인데 초보자분들은 조금 스윗스팟에 공을 일정하게 맞출 수 있는 스윗스팟이 좀 더 넓은 뭐 100 사이즈 이상을 처음에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투박한. 그렇죠. 좀 컨트롤은 조금 어렵더라도 네, 맞습니다. 좀 투박한 게 오히려 네. 부상 위험도 적고 처음에 접하실 땐 좀 좋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조금 더 이렇게 민첩한 스윙이 가능한 네, 라켓 맞습니다. 같은 거 고려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네. 예. 뭐 이렇게 두 가지만 고려를 하셔도 막 엄청 한 30개 라켓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 카테고리를 딱 분류하다 보면은.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나머지는 브랜드와 내가 원하는 색깔, 디자인을 보고 그냥 예쁜 거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쁘신 것 같습니다. 이거 예쁜가요? 이거 요즘에 신상인데 저만 쓰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네. 자, 다음 거 한번 가볼까요? 그다음 테니스 공인데요. 이게 테니스 공이고 배드민턴이나 탁구공보다는 조금 많이 무거워요. 그래서 뭔가 테니스는 그 두 운동에 비해서 좀 맞았을 때 공이 좀 아프거든요.
예, 아파서 속도도 좀 많이 붙어 나가는 공이고 순간 속도는 이제 배드민턴 공이 엄청 빠르지만 배드민턴 공은 가다 죽잖아요. 얘는 끝까지 살아가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테니스 라켓하고 공 이거 무조건 필요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은 신발인데요. 제가 요넥스를 좋아해서 요넥스 신발을 가져왔는데 테니스 신발은 일단 기본적으로 방향 전환이 많이 유리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네. 그리고 우리가 스텝을 할 때 풋워크를 많이 하잖아요. 풋워크를 할 때는 이 앞꿈치의 이 접지력, 땅과의 접지력이 엄청 중요해서 이 부분이 뒤꿈치보다는 좀 많이 얇게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앞꿈치로 내가 땅을 온전하게 느끼면서 스텝을 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럼 처음 배우실 때 무릎 부상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네. 테니스화를 네. 착용하고 운동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약간 요즘에 레슨장 가면은 라켓은 거의 다 빌려주거든요. 네, 초반에 시작을 하실 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구매에 대한 거에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신발을 꼭 구매하시고 테니스를 치기를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여유가 되시면 그때부터는 라켓을 두 번째로 구매하시는 거를 올해 신발만 구입을 해서 레슨을 좀 받아봐서 테니스가 나한테 좀 맞는 것 같으면은 그때 라켓은 사도 되겠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있고요. 그 테니스복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테니스가 유행하는 이유가 골프 옷처럼 이렇게 다양한 옷들이 많아서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인스타용으로 한다는 네. 설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카라티에 네. 흰색 올 화이트에 예. 이제 그런 측면이 좀 매력을 끌리게 하는 그런 요인인 것 같은데. 그냥 반바지 입고 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사실 테니스 복이라는 게 사실 따로 있진 않아요. 네. 네, 뭔가 이건 테니스 복, 이거는 뭐 골프복, 골프복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도 테니스복이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냥 면티에 이쁜 프린팅된 면티에 그냥 뭐 반바지 입고 치는 걸 선호를 하고요. 사실 남자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의 옷이 많이 예쁘게 나오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제가 세 번째로 이거 물음표를 딱 적어 놓은 거는 테니스복이라는 건 사실 그렇게 필수적인 건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된다. 네, 맞습니다. 예, 네네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호 장비. 이거는 필수 장비는 아니지만 좀 치면서 좀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거를 제가 세 개를 나열을 해놨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댐프너라 그래서 자, 지금 제가 제 라켓 사이에 이 고무줄 같은 게 껴져 있죠. 또 디자인이 엄청 다양해요. 동그란 게 있고 이렇게 리본처럼 묶을 수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저거 질문 한번 답변. 예. 네, 테니스화 모델 추천해 주세요. 테니스화 모델은 사실 뭐 나이키, 아디다스, 뭐 요넥스, 뭐 이렇게 요즘에 아식스 신발도 많이 신고요. 사실 브랜드를 내가 선호하는 브랜드를 사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일반 매장에 가면 테니스화는 팔지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 나이키 매장을 가서 테니스화를 구매한다. 그러면 아마 한 켤레도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테니스화를 사시려면은 테니스 전문 매장, 라켓 매장을 가서 사시던가 인터넷 통해 보통 그쪽으로 신어보고 좀 비교하는 게 필요해요. 신발 같은 경우는 네네. 형태랑 신어봤을 때 느낌은 되게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샵들이 있나, 그러니까 여러 브랜드의 신발들을 네. 비교해서 조금 신어볼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예. 그 테니스가 사실은 그렇게 인기 스포츠는 아니다 보니까 예. 매장이 약간 그 가구 거리처럼 이렇게 모여 있어요. 예. 네,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쪽 가면은 예. 그럼, 네, 쭉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거기 라켓 브랜드 매장에 모여 있는데 거기 가면은 여러 브랜드의 라켓, 신발 이런 게 다 다양하게 되어 있으니까 진열이 예. 그거를 신어보고 사시는 것도 나쁠 것 같아요. 동대문을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대문.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좀 신어보시고 자기 발의 느낌이 네. 괜찮은 쪽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댐프너라고 하는 거는 사실 공이 임팩트가 됐을 때 이 진동을 흡수해주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해요. 사실 저는 이거를 둔해서 잘 모르겠지만 심리적인 요인이 저도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있을 때 뭔가 팔꿈치랑 손목에 진동이 좀 덜 오는 느낌. 네. 예. 그래서 뭐 해서 나쁠 건 없으니 이 댐프너를 꼭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질문이 또 있네요. 오늘 질문이 잠시만요. 26일 날 협착증 수술 후 29일날 퇴원했는데. 그러니까 네. 최순애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26일날 협착증 수술 후 29일날 퇴원했는데 수술한 허벅지 바깥쪽이 시리고 쓰라린 느낌이 있는데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나요? 그리고 테니스는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테니스를 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퇴원 시 선생님은 테니스가 저한테 좋은 운동이 아니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네. 예, 그러니까 통증 자체가 그러니까 협착증은 신경이 눌리는 상태에서 감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신경이 회복되는 과정에서는 되게 여러 가지 느낌이 날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가 내가 못 느꼈던 종류의 통증이 생기시면 이게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불안하시고 그 통증에 되게 가중치를 두시는데요. 원칙적으로 통증의 크기가 줄어든 상태에서 보통 보는 어떤 식으로 말씀드려요. 원래보다 통증의 크기가 3분의 1로 줄어든 상태에서 이런저런 느낌들이 변하면서 생기는 통증은 그렇게, 그러니까 질이 다르다고 해서 통증의 크기만 커지지 않으면 다른 느낌이 난다고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신경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그런 느낌들은 계속 바뀝니다. 처음에는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요. 며칠 지나면 하루 이틀 살기로 바뀌어요. 이렇게 계속 바뀌면서 점점 폭이 줄어드는 거니까 전체적인 통증의 크기가 크지 않았다면 어떤 통증이 남아있던 간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실 거고요. 재활은 그 환자분들이 자주 주는 질문인데, 그러니까 환자분들도 그렇죠. 저 사람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시고 뭐 그러실 수 있으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보통 어떤 식으로 말씀드리냐면은요. 재활에는 허리 재활 자체를 먼저 하시고 테니스를 치시는 게 맞고요. 기능적으로 테니스 자체를 치는 거는 한 달이면 대부분 어느 정도 칠 수 있는 기능이 나와요. 그런데 그거는 재활이랑 관계없이 하는 거고요. 원칙적으로 제가 환자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제가 지난주에도 방송을 드렸지만 아랫배에 힘을 주고 호흡하실 수 있는 습관이 되시고 나서 그게 어느 정도 생활화되고 나서 테니스를 치시는 게 맞습니다. 재활을 통해서. 지금 여기 선수 코치님 계시지만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을 쉴 수 있는 능력이 테니스에도 필수적이지 않나요, 선생님? 맞습니다. 예, 뭔가 코어를 잡아준다고. 예, 코어가 맞죠? 잡아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본 자세가 완벽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야지 공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본 자세가 완벽하게 유지된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요. 기마 자세 약간 숙인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아랫배에 힘을 아주 강하게 주고 윗배나 가슴으로 호흡을 하면서 공을 기다립니다. 이게 강렬하게 유지가 된 상태에서 무릎 밑으로 빠른 발로 따라가서 공을 때려야 되거든요. 근데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허리가 제대로 안 펴지셨기 때문에 코어가 원래보다 왕창 약해지셨어요. 환자분께서 옛날에 테니스를 정상적으로 치셨을 때보다 코어가 매우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통증만 좀 사라졌다고 테니스를 다시 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부상 위험이 높아지실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이게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테니스를 흉내낼 수 있고 별로 무리가 가지 않게 칠 수 있는 거는 뭐 한 달이면 어느 정도 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테니스를 잘 치거나 테니스에서 높은 정도의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코어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환자분이 이건 느끼시면 됩니다. 내가 아랫배에 힘을 주고 일상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호흡을 하면서 내가 기마 자세를 테니스가 보통 30분 친다 그러면은 그 30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테니스 치는 동안 코어가 안 깨지는 거예요. 실은 무릎 부상, 어깨 부상들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이거 다 코어가 깨지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무릎이 왜 부상이 되냐면 기마 자세가 깨지면서 공을 따라가니까 무릎이 다치는 거고요. 어깨가 왜 다치는 거냐면요. 코어가 완벽하게 잡아주지 않고 몸으로 회전이 안 되고 팔만 회전해서 그런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게 모든 운동량의 근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난주 제 방송 참고하셔도 좋고요. 언제나 아랫배의 코어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시고 그리고 내가 협착증이 있었다면 그 힘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는 거를 인정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게 되고 나서 천천히 테니스를 즐기시면 테니스를 마음껏 치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강의 준비한 내용이 많아서 이제부터는 질문보다는 강의 내용 네. 먼저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빠르게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손목 아대랑 무릎 보호대. 이거는 뭐 관절 부상을 좀 줄이는 그런 방법인데, 사실 아대는 제가 해봤을 때 이게 막 엄청 고정된다는 느낌보다는 사실 땀 닦는 용도가 엄청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예 아대를 하실 거면 보호대를 착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예. 예, 그런 딱딱하게 고정해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착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무릎 보호대도 뭔가 움직일 때 그런 움직임을 좀 제약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뭔가 아프지 않은데 미리 차는 거는 사실 운동을 온전하게 즐기지 못하는 그런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무릎에 무리가 오거나 그럴 때 이제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 자, 일단은 기본 자세, 아까 기마 자세 말씀해 주셨는데,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이 보폭을 엄청 짧게 잡고, 그 다음에 뒤꿈치까지 딱 내려붙이고, 이렇게 서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기본 자세는 어깨 넓이보다 살짝 넓게, 그 다음에 뒤꿈치는 들고, 뭔가 그 하체의 텐션을 유지한다고 해야 되죠. 그 근육이. 예. 어느 쪽으로든 튀어나갈 수 있게. 그렇죠. 예. 예, 뭔가 붙어 있으면은 반응이 늦고 뭔가 안 써야 될 근육까지 쓰는데 미리 얘를 예열을 시켜 놓으면 예, 뭔가 상대방이 공을 쳤을 때 바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마 자세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 뒤꿈치가 살짝 들려 있어야 된다. 네, 살짝 맞습니다. 들려 있는 느낌. 네. 예, 예. 실제로 드셔도 되고 예. 그런 느낌을 하셔도 돼요. 네. 예,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기술별로 하나씩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 포핸드 백핸드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 자, 동영상 먼저 예. 한번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포핸드랑 백핸드는 달리기를 하면서 치는 동작이기 때문에 조금 하체에 부담이 많이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시면은 네, 이게 단식을 치는 중이죠. 이 넓은 코트를 내가 혼자서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방향 전환을 했을 때 그 전에 전력 질주를 했을 가능성이 커요. 예, 막 뛰어가다가 멈췄다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 강해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무릎이나 이런 데 무리가 많이 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포핸드 백핸드를 치실 때는 뭔가 단식보다는 복식 위주의 플레이를 많이 하면서 이거를 반만 쓰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좀 오래 즐길 수 있는 그런 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사실 단식은 좀 신체적으로 좀 우월하거나 선수들이 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좀 내가 좀 여유 있게 부상 없이 오래 즐기고 싶다 그러시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식 위주의 플레이를 그럼 제가 얼핏 이해하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코트를 네. 공을 치면서 다 따라다니면서 공을 정확하게 치는 거는 운동 능력이 평균보단 상당히 좋은 사람들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아예 단식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아마추어 분들은 일단 복식으로 내가 테니스를 즐기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가능성이 크고, 네, 맞습니다. 테니스를 아예 배우러 갈 때도 누구 친구랑 같이 가거나 뭐 부부가 같이 가거나 남녀 커플이 가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시작하시는 게 더 나을 가능성이 크다. 네. 그냥 선수들 뛰는 거 보고 나도 그냥 단식을 할 수 있겠지라고 해서 하면은 그게 어쩌면 만만치 않은 일일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약간 오래 치고 싶으시면 나중에는 결국엔 복식 플레이를 많이 하셔야 된다. 네, 뭐 그 정도로 네. 네,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건강하게 포핸드 백핸드 하기, 부상 없이 어떻게 하면 포핸드 백핸드를 칠 수 있을지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 건데, 일단 올바른 푸더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좀 뛰는 양이 많다 보니까 뒤꿈치가 땅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뭔가 바로 움직이려고 할 때 근육의 부하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거기서 경련도 많이 저는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푸더크를 좀 많이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드 코트보다는 클레이 코트, 잔디 코트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식보다는 복식 위주의 플레이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했던 말을 반복하게 되긴 하는데요. 네. 이 올바른 푸더크의 기본은 기본 기마 자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같이 배 나온 아저씨나 운동을 별로 안 하시던 분들은
이 기마 자세를 몇 분 이상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기마 자세가 유지가 안 되는 상태에서 푸드워크가 제대로 코어가 유지가 안 되면 이 기마 자세가 유지가 안 되거든요. 아랫배에 힘이 없으면 기마 자세가 실은 유지가 안 돼요. 여러분 해보시면 금방 아는데요. 발 뒤꿈치에 종아리에 힘이 없어서 기마 자세가 유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코어가 잡아주는 능력이 부족해서 기마 자세가 실은 유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이 기마 자세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무릎을 급하게 움직여 버리면은 발이 끌리거나 너무 강하게 지면을 딛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그럼 잘 쫓아가기도 힘들고 부상 위험도 커지고 여러 가지가 다 망가지는 거여서 내가 가벼운 기마 자세를 언제나 잘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만 이동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안 되는 걸 억지로 몸을 끌어올려서 움직여서 세게 디뎌서 공을 치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테니스를 오래 즐기는 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뭔가 포핸드 백핸드 하실 때는 사실은 이 상체 부상보다는 하체 부상이 훨씬 많아요. 네. 이게 포핸드 백핸드는 그나마 뭐가 이렇게 위로 치는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예. 뭔가 상체 밸런스는 어느 정도 맞춰 있는 상태인데 이 하체가 너무 밀려갔다가 다시 방향 전환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스텝 때문에 부상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으므로 네, 올바른 푸드워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발리라는 기술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 발리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운드가 되기 전에 이제 네트 앞에서 치는 기술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영상을 간단하게 한번 봐볼게요. 자. 일단 지금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포핸드 백핸드보다는 뭔가 움직이는 양이 확실히 줄어드는 그런 모양새죠. 그래서 발리는 단식보다는 복식에서 많이 나오는 플레이고요. 왜냐면은 복식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커버해야 되는 그 범위가 작다 보니까 네트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상황적인 게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네트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많고 발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는데, 발리는 제가 봤을 때는 테니스 기술 중에서는 이거 다음에 넘어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잠시만요. 네. 발리는 다른 기술들에 비해서 부상 위험도는 엄청 저는 낮은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동적이지 않고 뭔가 관절이 많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치기 때문에, 포핸드 백핸드가 뭔가 공을 친다고 표현을 하면 발리는 막는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그 막는 느낌만 잘 하신다면은 이제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간혹 가다가 타박상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상대방이랑 나랑 거리가 엄청 가깝다 보니 민첩하게 그걸 반응을 못해서 공에 맞는다든지 그런 경우만 많이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발리가 이렇게 부상 위험도가 좀 낮은 기술이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복식을 많이 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발리를 자연스럽게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조금 건강한 테니스 생활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금 영상 보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발리 하시는 분 자체가 공을 받기 전에 계속 아주 가볍게 양발로 아주 가볍게 뛰는 움직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결국은 그게 기본 자세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니스가 여러분들이 테니스를 프로 선수들이 공을 세게 때리는 걸 보고 근력으로 하는 스포츠라는 생각을 근력 위주로 하는 스포츠라는 오해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 코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협응력과 민첩성을 먼저 얘기하셨지 근력을 먼저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아까 저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봐도 발을 가볍게 양쪽을 위치를 바꾸면서 언제든지 되게 민첩성 있게 움직이려는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공한 테니스 선수들의 체형을 보면은 결코 우락부락하고 근육량이 많아 보이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 테니스는 강한 힘으로 치는 것보다는 협응력 있게 코어를 잘 유지하면서 민첩성 있게 움직이고 거기에 근력까지 더해지면 대성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근력이
결코 앞쪽에 나오는 운동이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테니스를 치시는 게 꼭 필요하지 않나. 민첩성 운동, 협응력과 민첩성 운동이다. 결코 세게 때리려고 해가지고, 물론 저도 포핸드 시원하게 때리는 거 보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만, 그거는 그 민첩성과 협응력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신 분들이 그걸 하셔야지, 그 선수들의 멋진 모습을 보고 그걸 자꾸 흉내내서 힘을 강하게 때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저는 그랬었으니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거는 오히려 테니스를 건강하게 오래 즐기는데 방해가 되는 어떤 생각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예. 맞습니다. 저도 이게 뭔가 수업을 하다 보면은 좀 테니스를 잘 치실 것 같은 체형이 있어요, 뭔가. 네. 그러니까 뭔가 그 맨몸 운동으로 다져진 체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그런 팔 자체가 두껍고 이런 느낌보다는 좀 날렵해 보인다. 이런 느낌의 사람들이 좀 경기하실 때 많이 잘 뛰어다니시고 공을 커버를 이제 잘 하는 느낌이 들고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 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서브인데요. 서브를 일단 한번 영상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엄청 멋있는 동작인데, 일단 서브는 제가 조금 할 말이 조금 많아요. 네, 네. 왜냐면은 저도 서브를 하다가 좀 허리가 좀 안 좋아진 것 같고, 제 느낌상에는. 네. 서브가 지금 보시다시피 좀 움직임이 엄청 다이나믹 하잖아요. 상체가 이렇게 틀어져 있고, 타점을 높이기 위해서 몸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느낌이 강하고요. 이래서 서브는 뭔가 불균형이 엄청 심한 상태에서 치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이 상체 부상이 정말 여기서 저는 많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어깨, 팔꿈치, 손목이 서브할 때 많이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다음 영상,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 옆에가 제 허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제 허리가 약간 오른쪽 골반이 약간 이렇게 올라간 느낌의 모양으로 생겼는데, 서브를 하다 보면은 이제 타점을 높이려고 우리가 보통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야 강한 서브가 나올 수가 있고, 뭔가 상대방이 이제 받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이 나오다 보면은 이제 오른쪽 골반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런 식의 모양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저렇게 골반이 올라가고, 제 느낌상 저도 이제 정형외과를 가봤지만 그 맨 밑에 디스크라 그러나요? 네, 맨 밑에 디스크가 좀 좁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네, 저기 올라가서 좁아지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그래서 뭔가 허리도 저도 많이 그 측만증이 엄청 심하고, 그래서 서브할 때는 타점을 너무 높이시기보다는 타점을 좀 내리시더라도 약간 찍어치는 느낌보다는 밀어넣는 서브를 지향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나중에 서브도 오래오래 넣으시면서 경기를 하실 수 있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든지 다 욕심을 버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제가 그 서브 우리 프로 코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요, 네네. 저게 골반이 높은지 안 높은지는 서서 찍은 엑스레이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엑스레이를 누워서 찍은 건지 서서 찍은 건지 잘 구별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 인터넷에 돌아가나 유튜브에 돌아가는 영상 중에서 누워서 골반이 틀어짐을 이렇게 만져보고 뭐가 튀어났다, 뭐가 높다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척추는 힘을 받는 관절입니다. 우리가 힘이 떨어지는 순간은 다 서 있는 상태입니다. 누워 있는 상태에서 틀어져 있는 게 서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틀어져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저 골반 틀어짐이나 그런 척추가 휘어 있음을 판정하는 것도 전체적으로는 다 서서 찍어야 되는 거고요. 골반 틀어짐 자체는 골반 자체만 틀어지고 서서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틀어져 있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누워 있어서 경도의 척추에 휘어 있음이 누워 있는 엑스레이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내가 서 있을 때도 허리가 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꼭 그렇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환자분들께서 내가 골반 틀어져 있음이 실제로 있는지 궁금하다면 서서 찍은 엑스레이를 찍어 보셔야 됩니다. 서서 찍는 엑스레이 허리를 찍어 보셔도 좋고,
전신을 나올 수 있는 엑스레이가 있습니다. 서서 전신이 나오게 엑스레이를 찍은 상태에서 판단을 해야지 내가 서 있을 때 골반이 틀어져 있는지 내 척추뼈가 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누워서 만지는 형태, 마사지하는 형태로 골반이 틀어져 있는 거를 판단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최선의 판단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서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서브 동작을 보셨지만 서브는 단순히 팔로만 치는 게 아니라 복근까지 이용해요. 그러니까 보통 옛날에 테니스 선수들을 저희 서브를 넣는 모습을 앞에서 보면은요. 팔 어깨를 쓰는 건 물론이고요. 복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서브가 가능합니다. 복근으로 팔을 이렇게 끌어내리는 식으로 배로 끌어당기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극단적으로 강한 허리의 굴곡을 말합니다. 허리를 아예 숙이는 힘, 그러니까 배, 복근과 등 쪽 근육과 코어로 완전히 우그러뜨리는 힘을 쓰는 겁니다. 원통형으로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코어라는 원통을 완전히 깨트리는 식으로 허리 자체를 앞으로 급격하게 말아야 되거든요. 저거는 많이 하면은요, 멀쩡한 허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걸 많이 하면서 허리가 괜찮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한 행동이고요. 그래서 허리가 불편하신 분은 테니스를 치고 싶으시다면 아까 질문 주셨던 분처럼 서브는 저런 식의 서브는 아예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렇게 허리를 굴곡시키면서 협착증이 있으신 분이 허리를 굴곡시키는 형태의 서브를 하면서 허리가 견디기를 바라는 거는 거의 달성하기가 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코어가 잘 유지가 된다면은 좌우 체중 이동이라든지 포핸드, 백핸드 정도, 발리 정도까지 크게 무리가 없으실 텐데 서브는 본질적으로 공을 위에 놓고 때리기 때문에 그 스윙 자체가 척추의 굴곡을 의미합니다. 허리가 완전히 굽혀져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서브는 거의 안 하시거나 복식을 하실 때는 본인은 서브를 안 넣으시는 게 좋고요. 서브를 잘하게 공을 너무 높이 놓고 때리는 거는 게다가 힘까지 주려고 하는 거는 허리에는 아주 안 좋은 운동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뭔가 서브할 때 정말 많이 다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보면은 주변에 이제 테니스 치다가 좀 다치신 분들을 많이 보면은 10명 중에 반 이상은 서브예요. 서브를 하다가 뭔가 이게 허리나 이런 관절이 많이 다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이해가 안 돼. 테니스가 서브 게임적인 요소가 너무 강해서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서브를 세게 넣으면은 공 한두 번 되게 경기들을 보면은 서브를 강하게 넣으면 열심히 안 쫓아다니는 경기가 승부가 나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서브를 세게 잘 넣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잖아요. 테니스 플레이어들한테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부셔가면서 그게 서브를 하는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거 하나만 잘해도 뭔가 반은 먹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느낌. 근데 이해는 갑니다, 제가 그게. 네. 예. 제가 기술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고, 그래서 좀 실전에서 코트장에서 할 수 있는 웜업을 몇 개를 좀 소개해드릴까 해요. 일단 첫 번째는 약간 푸더크적인 부분인데, 한번 영상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어린이들이 이제 단체로 웜업을 하고 있는 영상인데, 코트장에 가시면 옆에 이 세로로 된 줄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안쪽을 우리가 단식 싱글 라인이라고 그러고 바깥쪽을 복식할 때 쓰는 라인, 더블 라인이라고 하는데 그쪽 양쪽을 계속 사이드 스텝으로 왔다 갔다 방향 전환을 가볍게 연습을 하는 거죠. 네. 이때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폭을 벌린 상태와 뒤꿈치를 들어준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거를 하면서 뭔가 땀을 내는 거를 처음에 공치기 전에는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의사로서 매우 추천하고요. 저게 잘 안 되는데 테니스 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발이 저 정도로 지금 여기서 체중 이동할 때 되게 잔발로 여러 번 끊으면서 코어는 완벽하게 유지되고 허리가 스윙 기마 자세에서 발뒤꿈치 떨어져 있잖아요. 네. 저러면서 숨이 가빠져도 견디는 거예요. 저거에 땀이 날 정도로 하면 호흡이 가빠지거든요. 호흡이 가빠지는 상태에서 아랫배가 힘을 주고 버텨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저 자세가 유지가 됩니다. 그럼 윗배나 가슴으로 숨을 쉬게 되거든요. 저게 코어를 기르는 운동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나 보이는 친구들처럼 빠르게 발을 못 움직이면서 공을 쫓아다니면 허리 다 망가지고요. 무릎 다 나갑니다. 그래서 저게 되시는 분들만 제가 정형외과사니까 잔소리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게 되시는 분만 제가 아까 수술하신 분들도
코트에 안 나가셔도 좋으니까 저게 빠르게 쫓아가지면은 테니스를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게 안 되는데 실제로 경기를 하다 보면은 억지로 쫓아가다가 사단이 나는 거거든요. 저거를 충분히 저 친구들 정도로 빠르게 할 수 있고, 저걸 해서 약간 숨이 가쁘더라도 견딜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테니스를 하면서 푸더그나 무릎이나 어깨의 부상 요소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어느 정도 지속할 수 있는지 저거 훈련을 먼저 하시고 테니스를 치시면은 옛날보다 발이 더 빨라지셔서 테니스가 더 잘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제가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두 번째는 영상을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The second part of the pre-warm-up and down. The player's going to do 10 reps of this exercise. As soon as he's done with 이거는 좀 약간 상체 관절을 좀 풀어주는 건데, 뭔가 라텍스 밴드나 그런 거를 이제 계속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방에. 테니스채와 같이 이제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 테니스 코트장을 보면은 옆에 이제 네트가 매달려 있는 그 포스트가 있어요. 포스트에다가 얘를 묶어놓고 뒤로 당기는, 또 방금처럼 이렇게 올리는 동작을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그 사이드 스텝 훈련을 해주시고 좀 땀이 난 상태에서 이런 동작들을 해주시면 어느 정도 관절을 풀어줄 수 있잖아요. 방금 이 영상에서 보시면은 네. 당기는 동안 상체가 안 무너집니다. 이걸 당길 때 아래는 하체는 기마 자세 유지하고 있고요. 허리가 하나도 안 굽어지거든요. 저거 스트레칭 웜업 할 때 저걸 저 정도의 파워를 당겼을 때 몸이 허리가 숙여지잖아요. 그럼 테니스 치시면 안 됩니다. 그 팔을 움직일 때 허리가 숙여지지 않아야 돼요. 팔을 당겼을 때 코어가 유지가 되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테니스를 잘 치고 싶으면 아까 푸덕이랑 제가 뭐 재활로는 별로 초기 재활로는 안 좋아하지만 플랭크 동작 정도가 아주 수월하게 되셔야지 테니스 치면서 부상을 안 돼요. 팔을 휘두르는 건 상당한 임발란스입니다. 프랭크에서 양쪽 팔 다리를 드는 정도의 임발란스가 무난히 견딜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팔을 스윙을 했을 때 허리에 초과적인 힘이 적게 갈 겁니다. 안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 웜업 자세는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웜업을 그냥 팔 운동이나 땀나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지금 여기 팔에 상당한 힘을 쓰지만 허리가 전혀 휘지 않게 유지시키는 게 이 웜업 자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꼭 이런 웜업은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 자세가 안 나오면 안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치지 마시라고. 아니, 저 자세가 열심히 노력하면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환자분들이 마음이 급해서 자꾸 공을 치려고 운동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거 별로 강한 힘이 아니고요. 네. 저 자세를 내가 잘 유지해야지라고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게 꼭 강한 힘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네. 내가 팔을 쓸 때 허리가 반복적으로 숙여지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이걸 네. 의식하지 않으면 팔을 들면 허리가 숙여집니다. 네. 이거를 버티고 팔을 드는 거를 웜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스윙을 할 때 허리가 휘어지는 게 생기지 않게 하는 거지 저게 단순히 땀을 내기 위한 웜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 웜업 자세에서 허리를 곧게 펴고 있으셨던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뭔가 데드리프트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척추가 딱 중립이 되고 그러니까 약간- 데드리프트는 조금 더 많이 숙이는 상태여서 이거는 네. 팔을 쓸 때 허리가 안 흔들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이건 프랭크에서 양쪽 발 다리 드는 거랑 훨씬 더 비슷합니다. 아, 데드리프트보다. 네네네. 이게 허리가 많이 숙여지는 게 약간만 숙여지는 거기 때문에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데드리프트는 상당히 숙인 상태에서 밸런스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상당히 펴져 있는 상태에서 밸런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웜업으로 아주 적절한 동작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트장에 저런 벽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포스트에다 묶어놓고 하시면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을 이제 치러 이제 코트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맨 끝에부터 랠리를 하려고 해요. 그 베이스라인이라고 그러죠. 베이스라인부터 랠리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테니스 코트장을 직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방 베이스라인이랑 내 베이스라인까지 사이가 생각보다 엄청 멉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공을 치려고 하면은 꽤 많은 힘이 필요하고요. 거기서 뭔가 힘을 조금씩 늘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100% 힘으로 쳐버리면 좀 부상 위험이 아무래도 높겠죠. 그래서 서비스 라인에서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리듬도 타가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고, 사실 이게 쉬운 동작은 아니에요. 좀 테니스를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정도 서비스 박스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넘겨야 되는 거리가 반으로 줄어든 거잖아요.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의 힘만 있어도 공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좀 유연해주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 힘을 내기 전에 약간 반만 쓴다는 거예요. 이 웜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회전입니다. 보통 테니스도 골프처럼 회전 운동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경기 같은 걸 보면 회전이 잘 안 보이고 팔로 세게 때린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시는데, 이 워밍업에 보면은 테니스의 본질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아주 부드럽게 상체를 회전시킵니다. 이게 결국은 상체 회전 기반에서 근력이 더해져서 세게 때리는 거지, 이 회전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몸이 그거에 익숙해지지 못하고 팔을 휘둘러서 때리게 되면 이제 어깨가 나가고 손목이 나가고 팔꿈치가 나가고 차례대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웜업 장면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부드러운 상체 회전의 결과로 공이 맞는 겁니다. 손목, 어깨, 팔꿈치 거의 쓰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몸을 부드럽게 돌리는 게 확립이 되고, 그게 조금의 힘을 더하기 위해서 채찍처럼 골프랑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돌고 어깨 따라 나고 팔꿈치 나고 손목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순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디 한 군데 힘이 쏠리면서 다치시는 거거든요. 몸이 먼저 돌지 않았는데 어깨만 나가면 어깨가 다치는 거고요. 몸이랑 어깨가 안 써졌는데 팔꿈치 먼저 움직이면 팔꿈치가 다치는 겁니다. 몸이 회전하고 어깨가 가고 팔꿈치가 가고 손목이 가고, 이게 순서대로 되는 거를 지금 이 간단한 스윙 동작에서 이분이 몸으로 익히고 계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웜업도 테니스의 본질을 보여주는, 오늘 선생님이 이 웜업 3가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너무너무 훌륭한 영상인 것 같고요. 테니스의 본질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풋워크, 팔을 휘두를 때 척추가 흔들리면 안 되고, 스윙이란 결국 회전이다. 이 3가지를 보여주는 거고, 이 3가지에 충실하게 테니스를 치시면은 여러분 모두 다, 서브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게 테니스를 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사실 여기 영상에 보시는 분들은 이 정도 실력이면 엄청 꽤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테니스라는 종목이, 사실 여기가 이제 마무리인데요. 테니스라는 종목이 라켓이랑, 그러니까 공과 나 사이에 라켓이 개입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뭔가 도구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불편함을 느껴서 부상을 많이 당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아기 때 유아체육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기본적인 운동을. 뭔가 짐볼을 가지고 그냥 맨손으로 던진다든지, 옆으로 회전하면서 이런 큰 공, 탱탱볼 같은 걸 던진다든지, 그런 점프력 훈련을 한다든지, 뭔가 그런 도구가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을 먼저, 만약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거나 좀 운동신경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그런 기능적인 운동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라켓을 잡는 게 훨씬 더 나중에 폼 잡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보태자면요, 모든 운동은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면은요, 기구를 가져가는 모든 기구에 내 몸을 맞추면 망합니다. 내 몸에 기구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기구를 잘 쓰기 위해서 내 몸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해를 하고 내 몸에 기구를 맞춰야지, 탁구를 칠 때 탁구 다이에 맞춰서 웅크리면 망하고요. 테니스 칠 때 테니스 라켓에 맞춰서 내 몸이 움직이면 망합니다. 내 몸의 중심이 확립된 상태에서 내가 편안하게 휘두를 수 있는 대로 공을 쳐야지 테니스 실력도 늘고 테니스 오랫동안 칠 수 있는 거지, 이 라켓을 어떻게 하면 빨리 움직일까 위주로 해석을 하시면은 각 관절에 무리가 와서 부상이 되게 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스포츠의 원칙은 내 몸에 라켓을 맞추고 내 몸에 공을 맞추고 내 몸에 코트를 맞추는 거지, 도구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내 몸에 맞추셔야 되는 거를 먼저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하자면은, 풋워크 매우 중요하고요. 팔을 휘두를 때 풋워크가 잘 되려면 코어가 필수적이고요. 코어가 확립이 안 돼서 풋워크가 안 됩니다. 저런 풋워크가. 그리고
스윙을 하는 동안 척추가 휘면 안 됩니다. 스윙을 하는 동안 척추가 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코어가 잘 잡아줘야 됩니다. 플랭크 같은 걸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부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여준 것처럼 테니스는 회전 운동입니다. 부드럽게 회전해서 코부터 어깨, 팔꿈치, 손목까지 코만 회전하는 걸로도 공을 칠 수 있는 습관이 돼 있으신 분이 결국 공을 안정적으로 칠 수 있습니다. 코어가 회전이 안 되는데 기차게 팔꿈치랑 손목을 가지고 공을 잘 맞추신 분은 곧 부상이 옵니다. 왜냐하면 코어가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코어를 가지고 충분히 공을 잘 칠 수 있는 훈련을 한 다음에 팔꿈치, 어깨, 손목이 잘 되면은 테니스 실력이 느는데요. 코어가 없이 코어는 되게 약하고 코어 회전이 안 되는데 팔꿈치랑 손목을 기차게 써서 공을 잘 치시는 분들은 곧 테니스가 팔꿈치가 아프고 손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파지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테니스도 결국 코어를 이용한 회전 운동이라는 걸 깊이 이해하시고 운동을 하시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오래 운동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선생님 질문들이 몇 개 있는데 네. 지금 질문 몇 개 선택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예. 하드코트에서 곽원님. 네. 하드코트에서 오래 쳤더니 오른쪽 무릎에서 무리가 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무릎은 저는 언젠가는 닳는 그런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아껴 쓸 줄 알아야 되는데 뭔가 하드코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드코트가 좀 부담스러우시면 클레이만 가셔도 전혀 저런 증상이 없는 거를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확실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뭐 어떻게 치료를 하라 이런 거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조금 플레이 스타일을 바꿔라. 네, 이 정도로만 그냥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좀 보태면은요. 결국 그걸 클레이로 바꾸신 것도 방법이고요. 아까 풋워크를 내가 몇 분 정도 지속할 수 있는지 해보세요. 아까 그 워밍업에 있는 내가 풋워크가 충분한 시간 지속할 수 있는지를 보시고요. 만약에 그 시간이 너무 짧으신 거면은 그 풋워크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고 테니스를 치시면 무릎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드는 걸 느낄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코어가 약해지면 무릎이 펴지고 발 뒤꿈치가 바닥에 붙습니다. 그 상태에서도 테니스가 게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계속 치시게 되시거든요. 그럴 때 무릎에 과도한 무리한 힘이 가시는 걸 가능성이 커서 저 풋워크를 내가 몇 분 정도 해낼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에 그 시간이 짧다면 그 시간을 늘리고 다시 쳐보시면 괜찮으실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프다고 꼭 안 칠 필요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큰한 느낌은 약간의 시큰한 느낌은 상관이 없으세요. 근데 무릎에 붓는 느낌이 나시면 치시면 안 됩니다. 약간의 시큰한 느낌까지 나는 거를 막고 치시라고 하면 거의 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무릎에 붓지 않는 범위에선 치셔도 괜찮으시고요.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이 불편해 하시는 거는 코어가 충분히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풋워크가 깨지면서 무릎에 과도한 힘이 가면서 아프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기본적인 아까 보여드린 워밍업을 내가 얼마나 잘 수행하실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걸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면 그 능력을 향상시키시면은 그 상태에서 무릎을 보호하면서 안정적인 체중 이동을 추구하면서 테니스를 치시면 무릎에 무리 가는 느낌이 제어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이때 뭐 혹시 손목이 두 개가 겹치네요. 손목 질문이. 네. 네, 둘 중에 하나만 답변하고 네, 알겠습니다. 손목 여의도 조코비치님하고 야니도 영원님 이 손목 이제 관련 질문 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손목은 그 어깨나 이제 팔꿈치가 사실은 더 큰 관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쓰고 나머지 더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공을 칠 때 손목만으로 공을 치시는 분들은 사실 손목 부상이 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물렁물렁한 땀 닦는 용도의 아대보다는 정말 아프시면 약간 그 고정할 수 있는 그런 아대를 착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보태면은요.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몸이 돌고 그러니까 손목이 아플 정도로 테니스를 치니까 손목이 그러니까 뭐 특정하게 너무 난이도 높은 공을 받기 위해서 한두 번 손목을 쓸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손목을 많이 쓰면서 테니스를 치는 건 테니스를 잘 치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축구도 프리킥을 잘하는 사람은 엉덩이랑 등 근육부터 같이 써요.
테니스도 마찬가지야. 테니스를 잘 치는 사람은 몸통부터 쓰고 이거를 조절하는 용도로 손목을 약간 써야 되는 거지. 손목만 아프시고 딴 데가 안 아프시면 대부분의 경우 손목으로 테니스 치는 걸 가능성이 크고요. 몸통 자체가 안 돌고 코어가 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몸통 회전이 안 일어나면서 손목으로만 공을 때리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포핸드 폼 교정이 필요하실 가능성이 크고요. 손목 아래까지 쳐서 손목을 하드하게 잡아야 될 정도로 손목이 아프시면 테니스 치시면 안 됩니다. 하드한 아래 쳐가지고 손목 움직임을 막아야 될 정도로 손목이 불편하시면은 전 테니스 안 치셨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협응력과 민첩성을 기르는 간단한 운동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건 아까 보여드린 첫 번째 워밍업입니다. 저걸 많이 하면 숨이 가빠지거든요. 숨이 가빠지면은 발은 아주 민첩하게 많이 움직이고요. 숨이 가빠지면 아랫배에, 그리고 기마 자세를 유지하려면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숨이 가빠지면 윗배는 숨을 크게 쉬겠죠? 아랫배는 힘이 안 들어가면 기마 자세 유지가 안 되니까 기마 자세를 유지하면서 코어를 강화하는데, 뭐 허리가 아프신 분들한테 저걸 바로 하라는 게 아니라 운동을, 테니스 같은 것들을 약간 쳐보고 싶으신데 내가 민첩성이나 협응력을 강화하고 싶으시다면은 아까 그 첫 번째 보여준 것 같은 워밍업 같은 것들은 매우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첩성과 협응력을 기르는데 매우 도움이 될 만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긴 시간 감사했고요. 여러분 질문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생님 모셨는데 마지막으로 테니스 배우시는 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테니스는 이게 엄청 오래 칠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좀 욕심만 버리시고 조금 부상이 위험이 없는 그런 복식이나 이런 코트의 질이나 장비, 스트레칭 이런 거를 좀 잘 하신다면은 정말 나중에 연세가 많이 드셔도 그때까지 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냥 뭐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만 즐기는 느낌으로 취미생활로만 하셔야 되는데 이게 욕심이 커지고 뭔가 대회가 목적이 되고 수상을 하고 싶고 이러면은 꼭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좀 즐겼으면 좋겠다. 이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